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방직 시험, 서울시 시험이 끝났죠? 다 잘 보셨죠? 일단 지방직 해설 강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할 건데요. 이번에 지방직 시험은 다소 평이했다 이런 평을 들고요. 최종 라이브 특강에서 이렇게 언급해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중해가지고 마주치는 학생들마다 90점, 100점, 고득점을 많이 맞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총평하고 그 다음에 해설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어떤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작년도에 비교해서 문법 규범이 한 문제가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문학 독해는 또 한 문제가 늘었습니다. 물론 국가직에 비해서는 비문학 독해의 수가 크지는 않지만 추세 자체는 국가직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문법 규범이 조금 줄어들고 비문학 독해가 강세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학과 어휘는 비중이 똑같았어요. 크게 어렵지 않았고 특히 어휘 한자 중에 한자 성어는 쉬웠고요. 그 다음에 어휘가 한자어가 다소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열심히 푸시고 기출 변형 문제 열심히 푼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득점을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지방직 대비 최종 라이브 특강에서 적중했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체감을 했겠지만 특히 인사말 같은 경우는 그냥 인사말 그게 아주 정답으로 그냥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0.1초 만에 풀고 나왔다고 학생분들이 시험 본 당일날 카페에 막 글을 올려주셔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안 푼 학생들은 지금부터 15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다 푸셨죠, 여러분? 네, 15분이 지났어요. 집에서는 OMR 카드 마킹을 안 하니까 15분 내에 다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풀어야 되고요. 자, 1번부터 할게요.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상 시험장에서는 아는 것, 없는 것 이런 거는 반드시 X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당황하기 때문에 맞는 것을 고를 때가 있거든요. 항상 주의하시고 자, 일단 이 박스를 보시면 대립상을 이루는, 대립된다 이런 얘기죠. 서로 상대되는 단어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항상 반의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고요. 상보반의어나 정도반의어는 꾸준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반의어가 출제될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 라이브 특강에서도 단어의 의미관계, 특히 반의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방향반의어 같은 경우는 정말 반대라기보다는 방향적인 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관계적인 측면, 부모나 자식 이런 식으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반대 관계거나 아니면은 이동의 측면에서 이동, 사고 팔다, 오다 가다 이런 것들 이동의 측면에서 반의관계를 이뤘을 때는 방향반의어가 되겠죠. 그래도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방향반의어가 돼요. 시상, 수상은 상을 주고 받고 이런 얘기가 되겠고 판매, 구매는 상품을 사고 팔고 이렇게 방향성이 들어가고요. 공격, 방어는 적을 공격하고 그러한 공격을 막아내고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반의어가 맞고요. 성공, 실패는 상보반의어로 취급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는 정도반의어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해설지에 참고했던 서적의 내용을 넣어드렸죠. 일단 상보반의어라는 거는 두 단어가 동시에 부정되는 경우에 모순이 발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실패고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공인데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하지 못했다 했을 때 부정했을 때 공존할 수 없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상보반의어로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정도반의어, 등급반의어 같은 경우는 뜨겁다, 차갑다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부정을 할 수가 있죠. 모순이 아니에요. 뜨겁지도 않은데 그렇게 차갑지도 않아요. 미지근한 물이 있거나 시원한 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도반의어 그 두 개 부정했을 때 서로 모순 관계다. 그러면은 상보반의어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토론에서 토론과 토의는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 번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엔 적절한 거죠. X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절하다라고 했어요. 토론은 토의하고 달라요. 토론은 찬성과 반대,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당사자들이 서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쟁적인 말하기죠. 경쟁적인 말하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쟁이 과열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자가 중간에서 다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어떠하게 토론하냐?
너 몇 분 하고 너 몇 분 하고 너가 먼저 하고 네가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자가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서 안내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사회자가. 1번. 논제가 타당한지를 이제 와서 토론 시작하고 의견을 묻는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요 두 개는 사회자의 역할이 아니죠. 청중의 의견을 수렴해서 막 대안을 본인이 제시해. 본인이 막 토론자인 마냥 대안을 제시해? 요거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네 번째도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막 자기가 막 개진해. 견해를 개진한다는 얘기는 자기 의견을 막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자가 아니라 토론자로 뛰어셨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사회자 역할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요. 3번.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글쓰기 방식, 말하기 방식 이런 거는 지방직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요. 글쓰기 방식이라는 거는 글의 전반적인 전개 방식, 서술 방식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인 내용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죠. 이렇게 싹 보니까 환경운동가가 나오고 무슨 25%의 숲이 나오고 3,900헥타르가 나오고 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 글쓰기 방식 무조건 1번은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통계 수치를 활용해서 농구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왜? 25%도 있고 3분의 2도 있고 1497만 어쩌고저쩌고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계 수치가 활용된 거는 무조건 팩트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냐? 틀렸어요. 이론적 근거를 활용하지 않았죠. 수치적인 근거를 활용했어요.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지 않았고요. 전문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뭐 점유하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열대림이라거나 아니면 지방분이라거나 이런 약간의 전문 용어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개념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하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지 않아요. 정답은 1번.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4번. 이 문제 보고 학생분들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계속 카페에 글을 올려줬죠. 왜? 어법에 맞는 것은 이라고 해서 밑줄을 봤더니 노래말, 순댓국, 하굣길, 인사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사이시옷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라이브 특강 안 들었으면 노래말이냐 노랫말이냐 순댓국이냐 순댓국이냐 하굣길이냐 하굣길이냐 인사말이냐 인산말이냐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저희는 항상 이론 수업 때부터 뭘 배웠어요? 사이시옷 표기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의 예외적인 경우가 뭐라고요? 우리는 인사할 때 머리로 하는 게 예사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인사할 때 머리로 하는 게 예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말, 인사말, 머리말, 예사말은 사이소리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도 안 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인사할 때 머리로 하는 게 예사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사말과 구별해야 되는 게 뭐? 산일이 있었죠. 얘는 사이소리가 나고 사이시옷도 쓴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 인사말, 머리말, 예사말을 시험 며칠 전에 이걸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보니까 어법에 맞는 거 찾으라 그랬는데 인사말 선생님이 그대로 알려줬잖아. 그래가지고 4번 그냥 찍고 1, 2, 3번은 보지도 않고 나왔다는 아주 즐거운 소식이었어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노랫말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얘는 순댓국 다 순우리말 결합해서 사이시옷 쓰는 거였고요. 하굣길은 한자 순우리말 결합이라서 사이시옷, 사이소리 현상도 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5번.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최종 라이브 특강에서 항상 짚어드리는 거예요. 작품 감상, 비평의 관점 항상 나올 만한 그 문학 이론은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내재적 관점이냐 외재적 관점이냐 외재적 관점에는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요 4개만 딱 알아두시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뭐냐 반영론이에요. 문학 작품이 사회랑 현실의 문제를 반영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비평하는 입장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시가 이렇게 나오죠.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가 나옵니다. 1946년 작품으로 자연에 동화된 나그네의 삶의 달관을 주제로 하고 있죠.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요 관점에서 감상해야 되는 거죠. 즉 뭐를 가지고 사회적인 거나 현실의 문제를 반영한
새 채로 작품을 감상해야 돼요. 그럼 뭐냐? 정답이 바로 2번이 되겠죠. 1번은 뭐예요? 율격과 형식이에요. 이거는 작품 그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재론, 다른 말로 구조론, 다른 말로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본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근데 2번은 뭐예요?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이렇게 했구나, 비판해야겠다라는 얘기는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 즉 작품 말고 바깥 세상, 사회, 현실의 문제를 안 보고 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비판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반영론을 반영론에 입각한 감상 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적 분위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바로 작품 자체의 구조라거나 이미지라거나 심상이라거나 언어, 시어에 포커스를 둔 내재론적 구조, 내재론에 의한 감상이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 풍경의 이미지가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 심상, 시각적 심상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내재론, 구조론에 입각한 작품 감상 방법이 되겠죠. 쉬웠습니다. 자꾸 쉬었다 그래서 미안해요. 틀린 학생들도 있을 텐데 쉬었다고 하는 거는 자기 본인이 이론 수업이라거나 기출 문제집을 최소 3회 이상 공부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아이고,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용일치 여부 파악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찾기나 중심 내용 찾기는 제시문을 쑥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가장 일치한 선지를 고르면 되지만 내용과 내용의 이해, 일치, 불일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지를 보고 나서 제시문을 훑어야 되겠죠. 보시면 선지의 핵심만 잡는 거예요. 1번, 독서라는 거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 두 번째, 반가운 벗과 함께하는 독서야말로 진짜 좋은 거다. 지름길이다. 첩경이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시대와 불화한 독자? 왜 한자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하려고 그런 거 있죠. 시대와 화합하지 않는, 불화합하고 있는 시대하고 불화하고 있는, 화합하지 못하는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딱 봐도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시대와 서로 척지고 있는 사람이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쉽다? 약간 애매하게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자신이 배운 것을 제때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우관계. 친밀한 교우관계에 매우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시문을 보시면 제시문에서는 책이 곧 벗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책이 벗이에요. 책이 나의 친구야, 프렌드야, 책이.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벗과 함께 책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 자체가 나의 진정한 벗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교우관계나 벗과 함께는 당연히 관련이 없는 선지가 되겠고요. 1번하고 3번에 대해서만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근데 시대와 불화하는 독자가 독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쉬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독서는 3독 3번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느냐? 글을 읽고 지필한 필자를 읽고 그 다음에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 발딛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과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까지도 읽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시대와 불화하고 있는 독자가 독서를 통해서 쉽게 읽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대나 사회와 처지와 시대에 화합하고 있는, 융화하고 있는, 조화롭게 있는 독자가 오히려 쉬운 게 되겠죠. 그래서 시대와 불화한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쉽다라는 거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타인의 지식과 생각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기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한다. 그 필자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즉 필자라는 거는 내가 아닌 타인이니까 타인의 생각을 자기화하는 과정이 받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번 갑니다. 7번. 밑줄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평소에 잘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소거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옛 책은 띄어쓴 게 맞죠. 왜냐하면 이때 옛은 관형사기 때문에. 우리 관형사 몇 개 외운 적 있어요. 새, 헌, 첫, 옛, 여러, 온갖, 뭐 긴긴, 한다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형사를 외운 적이 있습니다. 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새옷, 혼옷, 첫사랑, 옛사람, 여러 사람, 온갖 사람, 긴긴 밤 한다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형사를 외웠고요. 이 예시라는 거는 관형사죠. 그래서 뒤에 오는 체험과 띄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옛사랑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아예 한 단어로 합성으로 사전에 등재된 경우에는 띄어쓰지 않는 한 단어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은 관형사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1번은 그중이라고 해서 한 단어예요. 이것 저것 그것 여러 것 마냥 그중도 여러 가운데 여러 개 범위가 정해진 여러 가운데를 뜻하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씁니다. 그래서 붙여 쓰는 중자가 또 있었죠. 그 전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은연중, 한밤중, 무의식중 이런 거였었어요. 이런 것도 붙여 쓰는 한 단어가 되겠죠. 원래 중은 의존명사라서 띄어 쓰지만 이런 경우 붙여 써야 되고 그중도 한 단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출제 포인트로 여러 번 다뤄졌던 거죠. 한 번이 횟수로 진짜 1회,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1회를 가리킬 때는 띄어 쓰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번은 붙여 쓰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이 부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물론 명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로 쓰일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 날 때 우리 낚시나 한번 갑시다. 기회가 있는 어떤 때, 기회가 있는 어떤 때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아, 참 노래 한번 잘한다, 춤 한번 잘 춘다, 말 한번 잘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한 차례란 뜻이 있어요. 일단 한 차례. 요거는 횟수랑 조금 연관이 있는데 조금 달라요, 느낌이. 한 번 맛보면 절대 멈출 수 없다. 아니면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한 차례라는 의미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명사로 쓰일 때는 지난 어떤 때라는 얘기예요. 지나간 어떤 시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쓰여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지. 라고 하면서 과거에 지난 어떤 때를 얘기할 때 이때는 명사로 쓰이죠. 명사. 부사로 쓸 때랑 명사로 쓸 때 차이점은 뭐예요? 명사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붙여 쓰는 한 번이 되겠고요. 4번. 요거 이제 헷갈리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 굴속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배웠어요. 이 단어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요. 굴속이란 단어는 공부 많이 학생들은 이론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냐면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단어로 등장해요. 비록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지만 관형격 기능을 하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에 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굴속 이렇게 사이소리가 나지만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 단어로 등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는 관형격 기능을 하는 사이시옷이라는 거는 뭐뭐의로 해석하면 돼요. 굴의속.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요. 8번.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요거 정답이 3번인데 요 3번에 대해서 의문의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요거는 또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라이브 특강뿐만 아니라 아침 특강 그리고 모의고사 우리 집 전범위 모의고사 때도 계속 다뤄드렸어요. 요 부분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다. 왜? 최근에 기상직에서 나왔고요. 경찰에서도 나왔고요. 서울시에서도 나오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지방직에서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국가직, 지방직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나왔죠? 자,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문제 좋다고 봐요. 자, 1번. 가을일 하나의 의문변동이 나타난다? 아니에요. 가을일은 뭐예요? 가을과 일.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앞말의 받침, 뒷말의 이하여요요. 그럼 뭐가 첨가? 니은 첨가가 일단 일어나고 니은이 있으면 항상 앞말의 받침 봐야 되겠죠? 왜? 비음아 아니면 유음아의 환경이 있는지. 리을이기 때문에 유음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을일 니은 첨가와 유음아 두 가지 의문 변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틀렸고 두 번째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서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라는 거는 동화를 말하고 있죠. 동화. 그런데 이 텀마당은 여러분 한글 맞춤법의 사회시호 표기의 예시로도 들어있는 단어예요. 텀마당은 뭐냐면 터하고 마당이 결합한 합성어고요. 여기서 시옷은 사이시옷이 되겠죠. 그래서 텀마당은 일단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됩니다. 사이시옷이 있으니까. 그럼 사이소리 현상은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예요. 첨가. 첨가입니다. 첨가. 첨가. 그렇기 때문에 동화가 아니다, 첨가다 이렇게 일단 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첨가라고 한 다음에 조음 위치가 같아졌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조음 위치 한번 봐야 되겠죠. 시옷이 니은으로 지금 바뀐 상태예요. 그럼 자음의 분류책에 잠깐 들어갑니다. 어떻게? 마누라보다 뭐라고 불러줘요? 자기라고 불러줘요. 마누라, 보다, 자기, 헐 이렇게까지 우리 배웠어요. 그러면 여긴 뭐냐면 조음 방법에 관한 거고요. 이쪽이 조음 위치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시옷이 니은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조음 위치는 원래 동일했다. 처음부터 동일했다라는 거죠.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조음 위치는 원래 똑같아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도 아니고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것도 아니죠. 물론 이제 교수님들마다 설명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니지만은 동화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소리 현상은 분명히 우리가 첨가로 분류를 하면서 배우지만 이 사이소리 현상의 결과물을 봤을 때는 텀마당이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미음 때문에 비음아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음절 끝소리 규칙 플러스 비음아의 결합으로 결과물이 보여지기 때문에 요렇게 해석을 해서 비음아가 일어났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음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같은 애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틀린 거고 이렇게 봐도 틀린 거고 이게 원칙이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를 요령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바대로 했으면 1초 만에 3번 선지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음운 개수랑 음운 변동을 세기 시작하면 시간이 찰칵 그러겠죠. 어떻게 제가 알려드렸어요? 음운 변동 전에 음운 개수, 음운 변동 후에 음운 개수, 음운 개수를 어떻게 센다? 음운 현상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교체 대치가 있죠. 그 다음에 첨가가 있고요. 탈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음운 변동이죠. 이런 상태에서 교치는 A라는 음운이 B로 바뀝니다. 첨가는 없던 음운에서 음운이 생겨나는 거예요.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거고요.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줄어드는 거고 도치는 A, B가 순서만 바뀌어서 BA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음운의 개수 문제가 무조건 등장하면 요 룰이 90% 이상 좌우를 합니다. 자, 일일이 음운 개수를 세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봐봐요. A라는 애가 B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음운의 개수가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없었는데 하나가 첨가됐어요. 당연히 음운이 하나 늘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탈락. 있던 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두 개 있었는데 하나 남았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도치는 자리만 바꿨어요. 음운의 개수의 변동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입학생 여기서 나타난 건 뭐예요? 입학생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면 뭐예요? 거센 소리 되기 자음 축약이 일어나죠. 자음 축약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축약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축약 뭐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축약 마이너스 1. 물론 기역 시옷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지만 된소리 대기는 교체 대치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음운의 개수가 서로 다릅니다. 라고 바로 3번을 찍고 자음 축약, 음운 개수 변화. 오케이. 그럼 3번을 딱 찍고 가면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 4번. 음절 말, 음절 끝에 그녀 다리만 보여. 2개의 자음이 오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뀐다. 이거 뭐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교체 대치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 이거 라이브 특강 때 여러분 실시간으로 댓글로 질문을 했어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 군단순화랑 언제 구별합니까?
딱 좋은 질문했죠.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잖아요. 음절 끝소리 규칙은 뭐냐면요. 그녀 다리만 보여 7개 자음이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요. 홑받침하고 쌍받침만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봐요. 교체 대치로 봐요. 홑받침, 기역 같은 거, 쌍받침, 쌍기역 같은 거, 쌍기역 같은 거 이런 것만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봐요. 그럼 겹받침은요? 요거는 자음군 단순화로 봐서 탈락으로 봅니다. 요거는 교체 대치, 요거는 탈락. 아예 다른 의문 현상으로 봐요. 왜? 홑받침, 쌍받침은 요쪽으로, 겹받침은 요로 가니까. 겹받침은 2개의 자음이 있는 건데 하나가 탈락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리을 기역이 기역만 남기죠. 흙, 먼지.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미음 영역으로 비음화까지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겹받침이기 때문에 자음군 단수나 탈락에 들어가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어요.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대로 적절하지 않은 거. 지난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한 예까지 나온 문제가 나왔었죠. 비슷한 유형이 여러 개 출제됐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보시면 정답이 1번이었죠. 2, 3, 4번 다 좋은 얘기하고 있고 다 맞는 얘기고요. 1번이에요. 보시면 접수되었을 때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라고 했어요. 먼저 어떤 것이 먼저 접수됐는지 어떤 것이 뒤에 접수됐는지 알려면 일단 접수가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접수가 완료된 상황을 전제하는 과거형을 쓰는 게 맞아요. 요건 뭐냐? 접수될 때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죠. 2개가 유사한 내용이 마구마구 접수될 때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시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우선하는지 우선하지 않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바꾼다. 이게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예시예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조가 나왔고요. 하나씩 보면은 연세법을 활용했다. 연세법은 한 어구의 뒤에 물고 있는 것이 설명을 해드리면요.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는 걸 연세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에서는 뭐라고 됐어요? 나도 고인을 못 빼를 그대로 물고 고인을 못 빼. 여던길 앞에 있어? 여던길 앞에 있어 라고 그대로 물고 가죠. 그래서 연세법 활용이 맞게 되겠고 2번이 틀렸어요. 문답법은 맞습니다. 이 시조를 보시면 앞에 보면 술은 어이하여 좋으니 누룩을 섞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답법은 있지만 대조법이 사용 안 됐어요. 요때 술과 누룩은 각각 뭘 얘기하냐면 술은 임금님의 정사를 얘기하고요. 누룩이라거나 소금 같은 경우는 훌륭한 신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가 임금님이 훌륭한 신하의 보필을 잘 받아야 정사를 잘하고 만수무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뒤에 있는 의미, 임의 만수무강 기원하는 것도 잘못됐죠. 이거 우의적인 표현이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우레같이, 비같이, 번개같이 나오기 때문에 운율을 살리고 있다. 맞고요. 냉소적 어조로 상대방에게 불편함, 심기 표출. 맞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하하하 한들 내 웃는 것이 진정한 웃음인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느끼다가 그리 되게 번입내더라 웃지들 말구려 악귀를 찢어진다 이런 얘기죠. 진짜 웃음을 지울 수 없게 하는 부정한 현실에 대한 풍자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시조들이 조금 있으니까 해설전을 참고하시고요. 이런 거는 자주 출제되는 시조였죠. 앞으로도 문학 공부는 기출문제들이 나왔던 작품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작품 공부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자, 넘어가서 이제 11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죠. 요거는 좀 쉬웠어요. 나머지는 다 맞고요. 디귿이 아니었죠. 디귿을 보면 문장이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있다. 옷에 풀을 먹여서 빳빳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풀기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는 의미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가 아니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어렸을 때 배운 노래 구절이 머릿속에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죠? 의식이랑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3번 정답. 그 다음
12번.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이거 지방직이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홍 교수가 예전에 또 나왔어요. 진행자 홍 교수. 너무 웃기죠? 진행자 홍 교수. 홍 교수님이 주재위원이신가 봐요. 네, 홍 교수님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 비슷한 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솔직하게만 푸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푸는 것도 맞지만 이런 것 풀어야 되는 것도 실력이죠. 자, 봐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예문을 안 읽고 풀었어요. 어떻게? 보시면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응시하고 있는 시험은 대한민국 지방직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요 인터뷰 내용이 장난쳐 놓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을 갖다 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행자가 과연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안 보고 선지로 내려가잖아요. 정답이 나옵니다. 두둥실 떠돕니다. 1번. 진행자란 양반이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막 지적질을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당연히 1번이 정답이에요. 그쵸. 그래서 안 봐도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좀 황당한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으면 금방 정답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진행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마지막 부분에 홍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예, 그에 더해 이것도 필요할 듯 하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고 있죠.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다 맞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정보 요구하고 있고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런 요령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요. 13번으로 가요. 1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제목 찾기, 중심 내용 찾기는 어떻게? 한번 쓱 보셔도 되지만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글을 쓰는 요령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글이라는 것은 중심 내용이 어디 있어야 된다? 보통은 두괄식 처음에 있거나 미괄식 끝에 있거나 양괄식 처음과 끝에 있죠. 글을 쓸 때 중간에다 중심 내용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배운 사람 있어요?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바쁠 때는 처음 한두 줄과 마지막 한두 줄을 읽으면 제목은 금방 드러나겠다. 중간에 매력적인 단어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봐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습니다. 라는 게 첫 문장이에요. 아하, 계몽주의 사상가가 두 개의 견해를 취했구나. 마지막은 뭐예요?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처음과 끝에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견해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정답은 4번이죠. 진보와 진화에 대한 견해들. 견해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견해들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계속 그 계명주의 사상가들의 두 개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자연의 법칙, 역사의 법칙, 그 다음에 진보와 진화에 대한 견해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정답은 4번이죠. 진보에 대한 증거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제목으로 될 수 없고요.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 이건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 중심 내용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진보와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4번이 맞죠? 그 다음에 14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사시남정기죠. 사시남정기는 첩의 묘함에 의해서 본처를 내쳤다가 다시 그 첩의 음모가 발각되면서 그 본처를 맞이해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 사시남정기는 인현왕후를 패하고 희빈장씨를 맞이하려는 숙종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써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문학작품을 마치 독해처럼 풀어주시면 되겠죠. 선지를 봅니다. 1번,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 사씨 어머니가 딸 비판하고 있대요. 독해 문제처럼 풉니다. 두 번째, 사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해요. 이 사씨란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요거를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해요. 세 번째,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서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소사란 사람이 나오네요. 유소사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효성이 지극한 사씨를 좋게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내용을 살짝만 보셔도 나와요. 쭉 위에서부터 보시면 유소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이제 사씨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사씨가 주어로 된 선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씨가 대답해요. 일찍 아비를 여의고 자모의 사랑을 입사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 라고 하고 있죠.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내가 배우지 못해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겠다고만 했지 내가 못 배운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스럽사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틀린 선지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어미가 첩을 보낼 때 남편을 어기지 말라 했대요. 남편을 어기지 말라. 그랬더니 유소사가 말하기를 뭐? 남편 뜻을 어기지 말면 장부가 잘못했어도 순종하겠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씨가 뭐래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옵니다. 끝났죠? 순종할 거냐? 아니요.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부부의 도로서 장부가 부인의 말을 여기 나오죠. 부부라고 간쟁치 않으리까 라는 얘기가 나와요. 간쟁이라는 한자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간절히 청하는 거, 얘기하는 걸 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순종하지만은 않겠다. 남편이 잘못하면 자기가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남편이 잘못하면 시작하겠다. 그죠? 사씨가 딸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유소사는 마지막에 나의 며느리가 과연 조대가라는 훌륭한 여인에 비할 만큼 훌륭하구나 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효성이 지극했다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번. 15번 가면요.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어요. 계속 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겠죠. 보시면 1번부터 보면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꽝당꽝당 소리는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킨다. 단조로운 소리는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소리의 여우는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어서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 서늘한 소리는 어디 나오면 처음에 나와요. 변두리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냈다. 처마 끝에 펴지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있으나 집은 전체도 조용하고 썰렁했다 이러면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맞게 되겠죠. 두 번째, 이 꽝당꽝당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걸 느껴요? 단조롭지만 송곳처럼 쑤시는 구석이 있고 밤중에 들려와서 그 소리는 자꾸 신경을 자극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2번은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꽝땅꽝땅 꽝땅꽝땅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는 마지막에 부여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늙은 나무들도 저 소리 때문에 울리는 것 같고 벽틈 소리를 쪼개고도 있고 형광등 바로 위에 천장에 비수가 잠겨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종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소리의 여운, 이 소리의 어떤 여운이라는 거는 단선적 구성의 변화를 주었느냐. 이 말이 일단 어려워요. 단선하고 알아둬야 될 거는 복선적 구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단선은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게 단선이고요. 복선적 구성은 2개 이상의 이야기가 각각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리의 여운이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변화, 새로운 사건을 추가한다거나 있던 사건을 없앤다거나 이렇게 단선적 구성의 변화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갈등을 해소시키는 기미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정답이 4번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 다음 글에 대해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것도 이제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문제가 됩니다.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시간도 제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보시면 첫 번째 선지 영화 일 포스티노. 이제 영화라고 보면 되겠죠. 영화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두 번째, 영화 인물들은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알고 있구나.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시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영화를 참고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문학의 미적 자질과 영화의 미적 자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제시문에서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부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특히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찾은 적이 없어요. 시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하게 해주는 게 뭐? 오히려 영화란 얘기죠. 그래서 영화가 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된다. 1번 맞게 되겠고 동일하게 4번까지도 맞게 돼요. 왜냐하면 시가 무엇인가, 시의 본질, 시의 미적 자질이라는 것의 해답을 영화에서 찾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야? 둘이 미적 자질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선지예요.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영화의 인물이 은유를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영화에서 마리오 루폴로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그게 그렇게 은유적일 수 없다라고 글쓴이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영화의 인물이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요. 영화에서 인물이 사진을 찍는 게 너무 멋있고 은유에 딱 들어맞다라고 생각하는 누구 생각?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인물이 은유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시의 본질을 영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죠. 수백 마디 말보다 영화를 보고 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빨리 닿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선지도 맞게 되겠어요. 정답 2번. 그 다음에 17번이죠. 요거는 뭐 너무 쉬웠어요. 다른 거 몰라도 김사카세 시는 일필휘지래요. 일필휘지도 모르는 한자성 을 수 있죠. 글씨를 단번에 쑥 내려 쓰는 거를 일필휘지라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걸 찾아야 되고, 요거에 대한 건 우리가 이미 기출에 나왔던 사자성어죠. 몇 번? 3번이에요. 천의무봉, 천사의 옷에는 이렇게 재단한 흔적이 없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맞죠. 화조월석은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경치가 좋은 시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편 3절, 자주 나오는 한자성어죠. 공자가 주역을 읽는데 워낙 많이 읽어서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막무가내라는 거는 달리 어쩔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은 한자성어예요. 어려웠던 한자 문제는 요거죠. 18번 한자 표기가 잘못된 거. 다른 거는 해석지를 보시면 되겠고, 1번 유명세에서 이거는 기세할 때 세자거든요. 기세 세자인데 요때 유명세는 세금세를 써야 돼요. 세금세로 고쳐 써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 추론하기 문제가 나왔죠. 추론하기. 작년에 국가직에서 추론하기 문제만 우수수 나왔죠. 추론하기라고 별거 있느냐. 내용일치 여부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까지 해야 되는 선지가 나올 뿐이에요. 자, 보면은 선지부터 봅니다. 똑같이 풀어요. 1번.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을 지향했대요. 요거 이제 단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지향과 지향은 분명히 다르고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지향은 그쪽으로 뜻이 쏠리어 향하다라는 거고, 지향은 더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뭘 안 한다. 한자는 다르지만 양보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죠. 즉 농업을 안 했다, 지향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유목생활하는 민족보다 정주생활, 정착하는 생활을 얘기해요. 정주생활하는 민족이 농업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녹색 성장 사업으로서 농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의 부작용을 성찰해야 된대요. 부작용을 파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심은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도성장 바로 나오죠.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두고 OX를 해야 돼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했던 농업을 이제는 주목해야 된다. 즉 고도성장 사회에서 농업은 어떻게 됐어요? 뒷방살이래요. 주목받지 못했어요. 전락했어요. 뒤처졌어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어. 즉 지향했다?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처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사업이 아니다. 더 중요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농업이 중요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버리는 이러한 유목민적인 태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얘랑 같이 엮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효율성만 추구하는 거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게 바로 요것을 비루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정주 생활은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오죠. 정주민이 문화적 지속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러한 쓰고 버리는 이러한 유목생활로는 농업에 대해서 증진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주생활이 농업을 증진한다. 이게 몇 개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나와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해서 농업의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라는 하고 있어요. 요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장 성과를 받아들여서 농업을 증진시킨다는 거지 과학기술의 부작용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까지 나갈 수는 없어요. 과학기술의 훌륭한 점을 받아 쓴다라는 거지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제시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판단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요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추론한 바가 아니죠. 글쓴이 입장에 부합하는 거. 글쓴이 입장에 부합하는 거는 주장 아니면 주제, 중심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요것도 부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효에 대한 얘기네요. 효는 가부장제에서 나왔다. 그리고 1차적인 인간관계다. 이런 내용의 선지가 1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효는 부모-자식 관계죠. 그래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조건 없는 신뢰관계다. 부모-자식 관계가 신뢰관계라고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윗사람에 대한 복종. 윗사람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바탕입니다. 이런 얘기고. 네 번째, 충의 도리를 다하면 효의 도리를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쓴이의 입장, 이 글을 전반부를 거쳐서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보시면 효는 1차적인 인간관계다라고 하고 있어요. 1차적인 인간관계 나왔어요. 그러나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본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본건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글쓴이의 입장이겠죠. 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뭐가 나오냐? 원래부터 효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쑥 보시면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도 우선시 됐던 거예요. 즉 효가 충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죠. 즉 충을 통해서 효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보다는 효가 우선시 되었던 애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도 틀렸고요. 인의 이치라는 거는 여기서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으로 통해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유교의 기본 입장은 여기 있어요. 앞에 있네요. 유교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맹목적인 복종은 유교의 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윗사람에게 복종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유교의 바탕이다. 이게 맞죠. 왜? 절대적인 복종은 불효다. 효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유교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유교의 원리의 바탕이 되는 3번이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모-자식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모-자식의 관계는 자연에 의해서고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 즉 조건 없는 신뢰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고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 없는 신뢰라는 말이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요. 쉽지 않죠?
난이도 자체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지만 자기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몰라요. 다른 과목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많이 적중한 상태고 여러분의 평균 점수는 아마 80에서 85 사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많이 낮지 않게 나옵니다. 합격점은 그렇게 될 거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시험 지방직은 이제 끝났으니까 좋은 성과를 받은 학생들은 그대로 열심히 잘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미흡하다 아니면 7급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마음 빨리 추스르고 다음 공부를 위해서 마음을 다짐하면서 다시 모든 세상사를 잊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고생 많으셨고 월요일부터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 그럼 지방직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